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하얗게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가방에서 꺼낸 휴대폰을 손에 쥐고 그 차가운 무게를 느꼈다. 화면엔 삭제되지 않은 통화 녹취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남편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애는 내가 데려온 거야. 내가 키웠잖아.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다. 들키면 끝이야. 서류만 조심하면 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차트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귓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걸어왔다. 나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그 여자는 병실 문 앞에 멈춰 서더니 간호사에게 뭔가를 건넸다. 보호자 등록 확인됐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 여자를 봤다. 낯설지 않았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남편 곁에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때도 그랬다. 제가 도울게요라고 말하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남편 옆자리를 차지했던 사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는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보호자요. 이미 등록돼 있잖아요. 나는 그 미소가, 그 말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니, 들은 것 같았다. 방금 전 녹취 속 여자 목소리와 겹쳐졌다. 우리 남편 옆자리에 왜 당신이 있어요? 내가 묻자 여자는 답하지 않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휴대폰을 다시 내려다봤다. 그리고 남편 가방 안쪽 구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 몇 장이 떨어졌다. 입양 관련 서류 사본이었다. 나는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다. 친모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름 석자, 이민서. 나는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읽었다. 그리고 방금 병실로 들어간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나오고 있었다. 그 뒤로 여자가, 이민서가 남편을 밀고 있었다. 남편은 나를 보자 시선을 피했다. 여자는 그냥 지나쳤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손에 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입양일 2007년 6월. 친모 이민서. 입양 사유 친모의 양육 포기 및 동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부친 측 요청으로 진행.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부친 측. 내 남편. 내가 18년 동안 딸이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믿었던 하은이가 남편이 데려온 저 여자가 낳은 아이였다는 말인가. 나는 벽에 기대어 섰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소독약 냄새가 목을 조였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다시 켜졌다. 녹취 파일 제목이 또렷했다. 최종 통화 민서. 나는 그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남편 목소리. 서류만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여자 목소리. 그 애 앞에선 절대 말 안 해. 내가 약속했잖아. 남편 목소리. 정의는 모를 거야. 평생 모를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쥐었다. 손톱이 화면에 닿아 하얗게 자국을 남겼다. 복도 저편에서 남편과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18년을 속았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손에 든 서류와 휴대폰을 번갈아 봤다. 이제 나는 알아야 했다. 내가 키운 아이가 누구 딸인지,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저 여자가, 이민서가 우리 가족 안에서 무엇을 노렸는지.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병실 문 너머로 남편의 빈 침대가 보였다. 나는 그 방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진실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나는 입양기관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44살이었다. 첫째 수진이는 이미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상담사가 물었다. 둘째를 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남편 영철은 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쥐어주었다. 아이 하나만 키우기엔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그렇게 대답했다. 사실은 달랐다. 수진이가 자라면서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수진이는 학원과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상담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친모 측에서 양육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입니다. 건강한 여아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절차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우리는 하은이를 처음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을 꼭 쥐었다. 나는 그 순간 생각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영철도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아났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18년이 흘렀다. 2025년 2월 인천의 우리 아파트는 여전히 좁았지만 따뜻했다. 하은이는 18살이 됐다. 대학 원서를 준비하느라 매일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압력밥솥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확 올라왔다. 하은이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엄마, 가족관계 증명서 어디 있어? 나는 손을 멈췄다. 왜 필요한데? 대학 원서 서류로 내야 돼. 입양 확인서도 같이 내야 한대. 입양.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밥주걱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하은이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체크리스트를 읽고 있었다. 입양 관련 서류는 어디 보관했어? 찾아야 되는데. 나는 안방 옷장 위 서류함을 떠올렸다. 18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곳이었다. 엄마가 찾아볼게. 급한 건 아니야. 다음 주까지만 내면 돼. 하은이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밥솥 앞에 서서 멍하니 김만 바라봤다. 입양 서류. 그걸 꺼내야 한다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몰랐다. 그날 밤 영철이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며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었다. 저녁 먹었어? 응. 당신 것만 남겨뒀어. 영철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다. 하은이가 서류 필요하다는데 입양 관련 서류 어디 뒀는지 기억나? 영철의 손이 잠깐 멈췄다. 젓가락이 공중에서 흔들렸다. 왜 갑자기? 대학 원서 낼 때 필요하대. 영철은 밥을 한 숟가락 더 뜬 뒤 대답했다. 옷장 위에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내가 찾으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할게. 영철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남편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시선을 피하며 물을 마시던 모습을. 괜찮아. 내가 내일 찾아볼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영철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얕았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남편은 서류를 내가 찾는 걸 막으려 했을까? 다음 날 오전 영철은 일찍 나갔다.
나는 안방 옷장 문을 열고 위쪽 선반에 손을 뻗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무거웠다. 나는 거실 식탁에 서류철을 올려놓고 천천히 끈을 풀었다.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냄새였다. 가장 위에 있는 건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그 아래로 하은이의 입양 동의서, 친권 포기 각서, 입양 허가 서류가 차례로 나왔다. 나는 한 장씩 넘기며 읽었다. 입양일 2007년 6월 15일. 친모 이민서. 친부 미상. 입양 사유 친모의 양육 능력 부재 및 자발적 포기. 나는 그 이름을, 이민서라는 이름을 처음 제대로 봤다. 18년 전에도 봤을 텐데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는 그저 누군가였다. 지금은 달랐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지.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맨 아래쪽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부친 측 요청으로 입양 진행. 부친 측.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입양은 보통 부모 양쪽이 함께 신청하는 거였다. 그런데 왜 부친 측 요청이라고 적혀 있을까? 영철이 먼저 이 입양을 원했다는 뜻인가? 나는 서류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무엇 때문인지 몰랐다. 그냥 불안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다. 영철, 나, 수진, 하은. 4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 속 영철의 얼굴을 봤다. 웃고는 있었지만 시선이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카메라가 아니라 옆을.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러다 하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서류 찾았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응, 찾았어. 고마워. 나 복사하러 나갔다 올게. 하은이는 서류철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다. 하은아. 응? 너 엄마가 누군지 궁금한 적 없어? 하은이는 신발을 신다가 멈췄다.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엄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낳아준 엄마 말이야.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번도 궁금한 적 없어. 나한텐 엄마가 전부야.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입양 동의서 사본이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고 친모 서명란을 봤다. 이민서라는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또렷했다. 나는 그 도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로 완전히 잊고 사는 걸까? 나는 서류를 다시 서류철에 넣고 끈을 묶었다. 그리고 옷장 위에 다시 올려놨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62살. 주름이 깊어졌다. 손등에 검버섯이 생겼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자식 하나 키우는 게 내 인생 전부였는데. 그날 저녁 영철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었다. 현관문을 열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피곤해. 영철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물을 따라 건넸다. 하은이 서류 찾았어. 오늘 복사하러 나갔다 왔어. 영철이 물을 마시다 말고 나를 봤다. 그래. 응. 근데 서류에 이상한 메모가 있더라. 무슨 메모? 부친 측 요청으로 입양 진행했다고. 영철의 손이 흔들렸다. 물이 조금 컵 밖으로 튀었다. 그게 뭐가 이상해. 내가 입양 원했으니까 그렇게 쓴 거지. 그래도 보통은 부부가 같이 신청하잖아.
당신도 동의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 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철은 물을 다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봤다.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남편은 내 질문에 화를 낼까? 왜 서류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할까?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영철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거칠었다. 나는 눈을 감고 18년 전을 떠올렸다. 하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영철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아났어.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밤은 깊었고 불안은 더 깊어졌다. 그리고 사흘 뒤 영철이 쓰러졌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여보 수미.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심근경색 의심이라고 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수진이는 곧바로 오겠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응급실 문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왔다.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간호사에게 뭔가를 물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실 안을 가리켰다.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일어섰다.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보호자 연락이 이미 됐다고 하던데요. 보호자요? 전 아내인데 제가 연락한 건데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여기 보니까 보호자 2명으로 등록돼 있네요. 부인분하고 이민서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이민서. 서류에서 봤던 그 이름. 하은이의 친모. 나는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영철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나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세요? 여자는 나를 보고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서라고 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또박또박 들었다. 이민서. 서류에서 본 그 이름. 하은이의 친모. 어떻게 여기 계세요? 내가 물었다. 민서는 영철이 누운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영철 씨를 오래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 싶어서요. 도와드린다고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저는 아내인데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민서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보호자로 등록돼 있어서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미리 해뒀대요. 보호자요? 나는 간호사를 돌아봤다. 간호사는 차트를 들고 서 있었다. 보호자가 2분이라고 했잖아요. 부인분하고 이민서 씨.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이 여자를 보호자로 등록했다는 말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등록하신 건가요? 내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기록을 보니까 작년 8월이네요. 작년 8월.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영철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 했던 때였다. 혼자 갔다고 했다. 나는 민서를 다시 봤다. 당신이 같이 갔어요? 작년에?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영철의 침대 옆으로 가서 침대 난간을 가볍게 잡았다.
마치 자기 자리인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으니까 곧 병동으로 옮길 거예요.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나는 영철을 봤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물었다. 당신은 나한테 뭘 숨긴 거야? 왜 저 여자를 보호자로 등록한 거야?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응급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민서도 나와서 복도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다. 너무 침착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나는 민서를 바라봤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메이크업. 내가 62살의 주름진 얼굴로 남편 걱정에 떨고 있을 때 저 여자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남편하고 어떻게 아세요? 민서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일 때문에 알게 됐어요. 오래전부터요. 오래전이면 얼마나요? 10몇 년?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10몇 년. 그러면 하은이를 입양할 무렵부터라는 뜻이었다.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신 건데요? 민서는 그제야 나를 봤다. 병원 일, 서류 정리, 그런 거요. 부인께서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바쁘다는 건 누가 말했어요? 영철 씨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아니었다. 비웃음이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군요. 네. 민서는 다시 휴대폰을 봤다.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 나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다. 입양하신 적 있으세요? 민서의 손이 멈췄다. 화면을 보던 시선이 흔들렸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요. 우리 둘째가 입양한 아이거든요.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 싶어서요. 민서는 천천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봤다. 없어요. 그래요? 그럼 아이는 있으세요?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궁금해서요. 민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없어요. 애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서류에서 봤던 문장을 떠올렸다. 친모의 양육 능력 부재 및 자발적 포기. 민서가 바로 그 친모라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이가 없다고. 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때 수진이가 복도 끝에서 뛰어왔다. 엄마. 수진이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다. 아빠는? 괜찮아?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옮긴대. 심근경색 의심이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서를 봤다. 저분은 누구세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민서가 먼저 일어났다. 저는 영철 씨 지인이에요. 곧 병실로 옮기실 테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인사했다. 민서는 나를 보며 말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는 영철 씨가 알 거예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익숙하게 행동하는 걸까? 마치 이 병원에 우리 가족 안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수진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다. 1시간 뒤 영철은 병동으로 옮겨졌다. 사인실이었다. 나와 수진이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영철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영철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나는 가방을 보며 손을 뻗었다.
엄마, 뭐 하세요? 아빠 보험증 있나 확인해야지. 나는 가방 지퍼를 열었다. 지갑, 휴대폰, 수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나는 그 봉투를 꺼냈다. 무거웠다. 봉투를 열자 보험증권이 나왔다. 나는 증권 첫 장을 펼쳤다. 계약자 박영철, 피보험자 박영철, 수익자. 나는 그 항목을 봤다. 박하은. 나는 숨을 멈췄다. 수진이가 옆에서 물었다. 엄마, 왜 그래요? 수익자가 하은이야. 하은이요? 왜요? 나는 증권을 다시 봤다. 보험 가입일 2024년 11월. 작년이었다. 작년 11월. 그리고 보험금 액수 2억. 나는 손이 떨렸다. 수진이가 증권을 가져가 읽었다. 2억이요? 아빠가 왜 이런 보험을 들었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나도 몰랐어. 나는 증권을 다시 받아들었다. 그리고 수익자 항목 옆 작은 글씨를 봤다. 긴급 연락처 이민서. 나는 그 이름을 보며 온몸이 굳었다. 수진이가 물었다. 이민서가 누구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영철이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증권을 봉투에 다시 넣고 침대로 다가갔다. 영철이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당신 왔어? 응. 괜찮아?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없이.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물었다. 당신, 이민서라는 사람 알아? 영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구? 이민서. 아까 병원에 왔던 여자. 아는 사람이야. 일관계로. 보호자로 등록했더라. 영철은 시선을 피했다. 그게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걱정시킬까봐.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걱정시킬까봐? 보험 수익자도 하은이로 바꿨더라. 그것도 당신 혼자서. 영철은 눈을 감았다. 그건 하은이가 대학 갈 나이니까. 대학 갈 나이면 수익자를 받고 그것도 2억짜리 보험을. 수진이가 나섰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민서를 보호자로 등록하고 보험 수익자를 하은이로 바꿨을까? 그리고 왜 민서의 연락처가 보험 서류에 적혀 있는 걸까?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섰다.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지쳐 있었다. 그리고 두려웠다.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근데 이민서가 누구예요? 아까부터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나는 수진을 봤다. 말해야 할까? 하은이의 친모라고. 아빠가 그 여자를 보호자로 등록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잘 모르겠어. 아빠 일관계 사람인가 봐. 뭔가 이상한데. 나도 그래.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이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 누웠다.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영철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민서, 보험, 하은, 모든 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철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불안만 깊어졌다. 내 남편 옆자리에 왜 저 여자가 앉아 있는 걸까? 내 가족 안에 왜 저 여자의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병원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했다. 민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다. 그리고 영철에게 물어야 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비췄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알아야 해. 영철은 사흘 만에 병실에서 일어났다.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안도되지 않았다. 영철이 침대에 앉아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물었다. 보험 이야기 좀 하자. 영철은 물을 삼키고 나를 봤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해? 응, 해야 해. 나는 가방에서 보험증권을 꺼내 펼쳤다. 수익자가 왜 하은이야? 그것도 2억짜리를. 영철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하은이가 대학 가잖아. 만약 내가 무슨 일 생기면 하은이가 학비라도 쓰라고. 그럼 나는 왜 빠져 있어? 당신은 연금 있잖아. 연금? 한 달에 80만 원짜리. 나는 증권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2억이면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걸 왜 하은이한테만 주려고 해? 하은이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당신도 쓰게 될 거 아냐? 나중에? 당신 죽고 나서?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계속 물었다. 그리고 긴급연락처에 이민서 이름이 왜 있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영철의 어깨가 굳었다. 일관계 사람이라고 했잖아. 일관계 사람을 긴급연락처에 넣어? 나도 아니고. 당신은 숫자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영철은 나를 똑바로 봤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 요즘 왜 이래? 내가 쓰러져서 겨우 살아났는데 보험 이야기를 지금 해야겠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퇴원하고 집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싫어. 지금 해. 영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자 명단에 내 이름도 없고 보험 수익자에서도 빠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들어왔다. 손에 죽봉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왜 또 소리 질러요? 아니야. 아빠랑 이야기 중이야. 아빠 아직 몸 안 좋은데 좀 조용히 해요. 수진이는 죽을 탁자에 내려놓고 영철에게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영철은 수진을 보며 작게 웃었다. 수진이는 나를 돌아봤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을 때부터 계속 뭔가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해요. 수진아, 너도 알아야 돼. 아빠가 보험 수익자를 하은이로 바꿨어. 나한테 말도 없이. 수진이는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영철을 봤다.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 대학 가니까 만약을 대비한 거야. 수진이는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엄마도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나는 수진을 봤다. 문제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민서라는 사람을 긴급연락처에 넣었어. 이민서가 누군데요? 나도 몰라. 그래서 묻는 거야.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빠 일 때문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의심해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야. 근데 엄마가 지금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아빠가 쓰러졌을 때부터 계속 뭔가 캐묻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도 영철 편이었다.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시기였다. 영철이 말했다. 당신이 좀 쉬어. 병원 생활이 힘들었을 거야.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얼굴 봐. 피곤해 보여.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았다. 지쳐 있다는 걸. 하지만 지친 이유는 병원 생활 때문이 아니었다. 영철이 나를 피하고 수진이 나를 예민하다고 말하고 민서라는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게 지친 이유였다. 나는 증권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봤다. 봄이었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안은 겨울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영철은 이틀 더 입원한다고 했다. 수진이가 병원에 남아서 지킨다고 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했다. 하은이는 학교에 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보험증권을 다시 펼쳤다. 한 줄 한 줄 읽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긴급연락처, 이민서.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왜 이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 입양 서류에도, 보호자 명단에도, 보험 서류에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철의 통장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다. 나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렸다. 급여 입금, 공과금 자동이체, 마트 카드 결제. 평범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다. 50만 원. 수취인 이름은 없었다. 계좌번호만 있었다. 나는 그 거래를 확대했다. 이체 날짜 매월 15일. 작년부터 계속이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돈은 누구에게 가는 걸까? 나는 메모장에 계좌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계좌 조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예금주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조회 권한이 없다고 나왔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한 달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현관문이 열렸다. 하은이였다. 엄마, 집에 왔어? 응. 하은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빠는 언제 퇴원해? 모레쯤. 많이 아파? 괜찮대. 하은이는 우유를 꺼내 마시며 나를 봤다. 엄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맨날 한숨 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나는 하은을 봤다. 18살. 내가 안고 재웠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컸다.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내 친엄마 궁금한 적 없어? 하은이는 우유팩을 내려놓았다. 또 그 이야기야? 이번 주에만 3번째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나한테 엄마는 한 명뿐이야. 나 낳아준 사람은 나버렸잖아. 그 사람은 내 엄마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그 사람이 정말 하은을 버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하은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거실 시계가 째깍거렸다. 나는 보험증권을 다시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영철이 뭐라고 하든 수진이가 예민하다고 하든 나는 알아야 했다. 민서가 누구인지, 왜 우리 가족 안에 그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은이와 무슨 관계인지. 나는 메모장을 펼치고 해야 할 일을 적었다. 1. 구청 민원실 방문 마이너스 입양 기록 확인. 2.
은행 방문 마이너스 계좌 수취인 확인. 3. 영철 휴대폰 확인. 나는 그 목록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참으면 가정이 산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참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다. 입이 말랐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전기포트를 켰다. 물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나는 뜨거운 물을 컵에 따르고 그걸 들고 거실로 왔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영철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내일 오전에 퇴원할게. 수진이가 데리러 온대. 당신은 쉬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구청 민원실 운영 시간을 검색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나는 달력을 봤다. 내일은 수요일이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메모장에 적어둔 목록을 다시 봤다. 1. 구청 민원실 방문. 내일 아침 첫 번째 할 일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불안만 커졌다. 내가 구청에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입양 서류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민서는 정말 하은이의 친모일까? 나는 컵을 들고 물을 마셨다. 뜨겁게 목을 타고 내려갔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이 끝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62살의 얼굴.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보며 속삭였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구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가방 속 메모장을 만졌다.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진실은 이제 눈앞이었다. 구청 민원실은 번잡했다. 아침 9시 30분.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로 입구가 막혀 있었다. 나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512번. 전광판에는 478번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대기 의자에 앉았다. 옆자리 노인이 기침을 했다. 건너편에서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었다. 민원실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나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다. 적어둔 질문들을 다시 읽었다. 1. 입양 당시 친모동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 2. 친모 이민서의 현재 연락처나 주소 확인 가능한가? 3. 부친 측 요청이라는 메모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메모장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다. 495번. 아직 멀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구청 앞 화단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예뻤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512번. 전광판에 내 번호가 떴다. 나는 일어나 3번 창구로 갔다.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입양 관련 서류 열람하고 싶은데요. 본인 입양권인가요? 아니요. 제가 입양한 아이 관련 서류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화면을 봤다. 입양허가 연도가 언제죠? 2007년이요. 2007년이면 구법 적용 시기네요. 잠시만요. 직원은 다른 직원을 불렀다. 나이 든 여자 직원이 왔다. 두 사람이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했다. 나는 서서 기다렸다. 손에 땀이 났다. 여자 직원이 나를 봤다. 입양 기록은 여기 있는데
상세 열람은 본인 확인 절차가 더 필요해요. 본인 확인이요? 전 양모인데요. 네, 맞는데 친생부모 정보는 개인정보라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법원 허가요? 네. 입양특례법상 친생부모 정보 공개는 제한돼 있거든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젊은 남자 직원이 말했다. 그래도 기본 정보는 확인 가능하니까 뭐가 궁금하신지 말씀해 보세요. 친모동의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여자 직원이 화면을 내렸다. 마우스로 뭔가를 클릭했다. 당시 친모 측 동의 서류가 특이하게 잘 갖춰져 있네요. 특이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은 동의서만 있는데 여기는 친권 포기 각서, 의료 기록, 상담 일지까지 다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그럼 친모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상으론 그렇죠. 서류상이요? 네. 저희는 서류로만 판단하니까요.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그 친모 이름이 이민서 맞죠? 직원은 화면을 봤다. 네, 맞는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연락처 알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개인정보예요. 전 양모인데도요? 네. 친생부모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가 안 돼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말했다. 혹시 입양기관 통해서 문의하시는 건 가능해요. 당시 입양 진행한 기관 이름 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그럼 거기 연락해 보세요. 기관에서 중간 연락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다. 창구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다. 두 직원은 이미 다른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었다. 나는 구청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입양기관 이름을 쳤다. 사랑이 집 입양센터. 18년 전 우리가 하은이를 만난 곳이었다. 주소가 나왔다. 서울 은평구. 나는 지도 앱을 켰다. 여기서 지하철로 1시간 반 거리였다. 나는 일어섰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갔다. 오전 11시. 지하철은 붐볐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형광등 불빛이 반짝였다. 은평구역에서 내렸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니 주택가였다. 나는 지도를 보며 걷기 시작했다. 골목을 돌고 돌아 낡은 3층 건물 앞에 섰다. 1층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사랑이 집 입양센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좁은 복도. 벽에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웃는 얼굴들. 나는 복도 끝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나는 문을 열었다. 50대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입양 관련 문의하러 왔어요. 여자는 안경을 벗고 나를 봤다. 본인 입양건인가요? 아니면 입양을 고려 중이신가요? 제가 2007년에 여기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당겼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여자는 컴퓨터를 켰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박하은이요. 여자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을 보며 말했다. 2007년 6월 입양건이네요. 맞죠? 네.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데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친모 정보 알 수 있나요? 여자의 손이 멈췄다. 나를 똑바로 봤다. 친모 정보는 공개가 안 돼요.
전 양모인데도요? 네. 친생부모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받아요. 그럼 중간 연락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일방적으로는 안 돼요. 나는 손을 꼭 쥐었다. 그럼 친모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나요? 잠깐만요. 여자는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다. 친모 측에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네요. 입양 당시부터요. 연락 거부요? 네. 친생부모가 입양 후 연락 일체 거부한다는 각서를 썼어요. 나는 뒤로 기댔다. 의자 등받이가 삐걱거렸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네요. 여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이가 직접 신청할 수는 있어요. 아이가요? 네. 입양인 본인은 친생부모 정보 청구 권리가 있거든요. 나는 하은이를 떠올렸다. 18살. 이제 성인이었다. 하지만 하은이에게 이걸 말할 수 있을까? 내 친엄마를 찾아보라고. 여자가 말했다. 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됐어요. 나는 일어섰다. 여자는 명함을 건넸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나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이 조용했다. 나는 건물을 돌아보며 서 있었다. 18년 전 이 건물에서 하은이를 처음 안았다. 작고 따뜻했던 아이. 그 아이의 친엄마는 연락을 거부했다. 왜일까? 정말 키울 능력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골목을 따라 걸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점심시간이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 집은 비어 있었다. 하은이는 학교, 영철은 아직 병원.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거웠다. 서류와 명함, 메모장. 모두 쓸모없었다. 구청도, 입양기관도 나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개인정보, 법적 제한. 그 말들이 벽이 되어 나를 막았다. 나는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낮인데도 어두웠다. 커튼을 치지 않았는데도 나는 눈을 감았다. 구청 직원의 말이 떠올랐다. 당시 친모 측동의 서류가 특이하게 잘 갖춰져 있네요. 잘 갖춰져 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왜 특이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을까?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 민서 혼자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준 걸까? 나는 눈을 떴다. 영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친 측 요청,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그 문장, 그리고 보험증권의 긴급 연락처, 이민서, 모든 게 연결돼 있었다. 영철과 민서, 민서와 하은, 하은과 보험. 나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영철의 옷장을 열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양말, 속옷, 벨트. 평범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서류를 꺼내 펼쳤다. 영철의 퇴직금 명세서, 국민연금 통지서, 건강검진 결과지, 그리고 맨 밑에 봉투 하나.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인되지 않았다.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 영철과 젊은 여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나는 여자 얼굴을 자세히 봤다. 민서였다. 젊은 시절의 민서.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두 번째 사진. 민서가 배가 부른 채 서 있었다. 임신한 모습이었다. 나는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세 번째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민서. 아기는 작았다.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을 참았다. 그 아기가 하은이였을까? 나는 사진 뒷면을 봤다.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2007년 3월. 하은이가 태어난 달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민서의 얼굴. 아기를 보는 눈빛. 그건 버리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옷장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민서는 하은이를 낳았다. 그리고 영철은 그걸 알고 있었다.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영철이 받았다. 왜? 당신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왜? 집에 와. 무슨 일인데? 와서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민서 이야기.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영철의 숨소리만 들렸다. 오늘 퇴원이야. 저녁에 갈게. 영철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 딸의 진실을 왜 엄마인 내가 못 보나.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실을 막는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영철이었고 민서였다.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밝혀낼 것이었다. 어떻게든. 영철은 저녁 6시에 집에 왔다. 수진이가 택시로 데려왔다. 나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았다. 영철은 여전히 창백했다.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 좀 쉬게 해드려요.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어. 알아. 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긴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나는 영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영철은 나를 봤다. 무슨 말? 민서 이야기. 수진이가 부엌에서 돌아봤다.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수진아, 너는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왜요? 어른들 이야기니까. 수진이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가방에서 사진 봉투를 꺼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영철이 물었다. 당신 서랍에서 찾았어. 나는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냈다. 한 장씩 영철 앞에 놓았다. 영철과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 임신한 민서. 갓난아기를 아는 민서. 영철은 사진을 보며 얼굴이 굳었다. 이걸 왜 뒤졌어? 뒤진 게 아니라 찾은 거야. 당신이 숨긴 걸. 나는 마지막 사진을 집어들었다. 뒷면을 보여줬다. 2007년 3월. 하은이 태어난 달이야.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기가 하은이 맞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민서가 하은이를 낳은 거 맞잖아. 영철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한참 보더니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래. 맞아. 나는 숨이 막혔다. 인정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영철은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이해시켜봐. 영철은 눈을 뜨고 나를 봤다. 민서는 내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일하면서 만났어. 언제? 수진이가 어릴 때. 그럼 20년도 더 됐다는 거네. 그쯤 돼.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불륜이었어?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뭐라고 하면 돼? 잘못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잘못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 당신 그 여자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온 거야. 민서가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데려오기로 한 거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숨겼어? 영철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갔다. 커튼을 잡았다. 말하면 당신이 받아줄 것 같았어? 당연히 안 받았지. 그러니까 못한 거야. 나는 일어나 영철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18년 동안? 속인 게 아니야. 하은이를 지킨 거야. 지켰다고? 당신이? 나는 영철의 어깨를 잡고 돌렸다. 나는 뭐야? 난 그냥 당신들이 만든 계획에 이용당한 거야? 영철은 내 손을 뿌리쳤다. 이용이 아니야. 당신도 하은이 키우고 싶어 했잖아. 둘째를 원했던 거지. 당신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게 아니야. 수진이 방문을 열었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나는 수진을 봤다. 수진아, 너도 들어. 아빠가 뭘 했는지. 듣기 싫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집착해요? 집착이 아니야.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서 뭐 어쩌려고요? 하은이한테 말할 거예요? 내 엄마는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끝이에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예요? 진실 알면 다예요? 하은이 상처는 생각 안 해요?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영철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사진들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민서의 얼굴, 아기를 안은 모습.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분노만 끌어올랐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어디 가요? 바람 쐬고 올게. 이 시간에요? 곧 올게.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은 없었다. 조용했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영철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다. 비밀번호도 알았다.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영철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민서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나는 일어나 주차장으로 갔다. 우리 차가 주차돼 있었다. 열쇠는 집에 있었다. 하지만 영철이 여분 열쇠를 차 안에 숨겨둔다는 걸 알았다. 왼쪽 뒷바퀴 휠 안쪽. 나는 몸을 숙여 손을 뻗었다. 자석 케이스가 만져졌다. 열쇠를 꺼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영철의 가방이 뒷좌석에 있었다. 나는 가방을 앞으로 가져왔다. 지퍼를 열었다.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잠금이 풀렸다. 나는 통화 기록을 열었다. 최근 통화 목록이 나왔다. 수진, 나, 병원. 평범했다. 나는 아래로 스크롤했다. 한 달 전, 2달 전. 그리고 삭제된 통화 표시를 봤다. 휴지통 폴더가 있었다. 나는 그걸 열었다. 삭제된 통화 기록들이 나왔다. 대부분 발신번호 표시 제한. 나는 그 중 하나를 선택했다. 통화 시간 15분. 날짜 작년 11월. 보험을 바꾼 바로 그 달이었다.
나는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했다. 영철은 중요한 통화를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다. 파일 목록을 열었다. 몇 개가 보였다. 나는 가장 최근 파일을 선택했다. 재생했다. 영철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여자 목소리. 민서였다. 당신이 약속했잖아. 하은이 대학 갈 때까지는 내가 참는다고. 알아. 그래서 보험도 바꿨잖아. 보험만으로 부족해. 집도 하은이 앞으로 돌려야 해. 나는 숨을 멈췄다. 영철 목소리. 집은 아직 이르잖아. 정의가 눈치챌 거야. 그럼 언제? 당신 죽고 나서? 시간을 좀 줘. 천천히 정리할게. 민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당신, 그 애는 내가 데려온 거야. 내가 키웠잖아. 18년 동안. 알아. 들키면 끝이야. 정의한테 들키면 모든 게 끝나.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조심할게. 서류만 조심하면 돼. 구청 기록은 이미 정리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녹음이 계속됐다. 민서 목소리. 하은이가 성인 되면 나한테 올 거야. 약속했잖아. 그건 하은이가 선택할 문제야. 선택? 당신이 숨겨놓고 무슨 선택을 해? 민서야, 제발. 제발은 무슨. 당신이 책임져야지. 통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차 안이 조용했다. 주차장 형광등만 깜빡였다. 나는 핸들을 잡았다. 손끝이 저렸다. 그 애는 내가 데려온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키웠잖아. 18년 동안.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핸들에 이마를 댔다. 숨이 턱 막혔다. 하은이는 누구 딸인가? 내가 키운 아이. 민서가 낳은 아이. 영철이 데려온 아이. 모두 맞았지만 모두 거짓말 같았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섰다. 밤하늘을 봤다. 별이 없었다. 구름이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켰다.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서류만 조심하면 돼. 구청 기록은 이미 정리했으니까. 구청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친모측동의 서류가 특이하게 잘 갖춰져 있네요. 영철과 민서가 함께 준비한 것이었다. 입양부터 끝까지 계획이었다. 나는 벽을 따라 주저앉았다. 콘크리트가 차가웠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18년.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걸까? 남의 아이를 키운 걸까? 남편의 불륜을 덮어준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하은이의 엄마였던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주차장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를 비췄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차가 지나갔다.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일어났다. 영철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였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영철과 민서는 공모했다. 하은이를 내게 맡긴 건 사랑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보험도 집도 모두 하은이 앞으로 넘기려는 계획. 그리고 나는 그 계획에서 빠져 있었다. 나는 주차장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집 현관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모두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목소리를, 이 증거를 기억해야 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녹음만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하은이의 출생 기록, 병원 기록, 민서의 정확한 정체, 모든 걸 밝혀야 했다. 어떻게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제보다 더 어두운 하루였다. 내가 18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하루. 나는 입양 서류를 다시 꺼냈다. 거실 식탁에 펼쳐놓고 한 줄씩 읽었다. 입양 진행 기관 사랑이 집 입양센터. 입양 전 보호세봄 산후조리원.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세봄 산후조리원. 하은이가 태어나서 입양 전까지 머문 곳이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주소가 나왔다. 경기도 부천. 하지만 검색 결과에 폐업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폐업 시기 2015년. 10년 전에 문을 닫은 것이었다. 나는 더 검색했다. 부동산 정보, 건물주 연락처,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 그중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세봄 산후조리원 폐업 후 자료 정리 중.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작성일 2015년 8월. 10년 전 글이었다. 하지만 댓글이 달려 있었다. 아직도 자료 보관 중이에요. 건물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작성일 2023년. 2년 전이었다. 나는 게시글에 적힌 연락처를 메모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참 후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세봄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2007년에 그곳을 이용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2007년이요? 오래됐네요. 어떤 기록이요? 출산 기록이요. 제가 입양한 아이가 거기서 잠시 보호받았거든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 그 자료가 정리는 안 됐는데 보관은 하고 있어요. 직접 오시면 찾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방문해도 될까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 제가 건물 관리하고 있어서. 나는 약속을 잡았다.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이었다. 하은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민서가 정말 친모가 맞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영철과 하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수진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나는 쪽지를 남겼다. 일 보러 나갔어. 점심 전에 올게.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부천으로 갔다. 1시간 반이 걸렸다. 도착한 곳은 주택가였다. 낡은 3층 건물이 보였다.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과 3층은 창문이 깨져 있었다. 나는 건물 앞에 서서 전화를 걸었다. 여자가 나왔다. 60대로 보였다. 김정혜 씨죠? 네. 감사합니다. 따라오세요. 여자는 건물 옆 계단으로 나를 안내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여자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나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지하는 차가웠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여자가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창고였다.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2007년 자료는 저쪽에 있을 거예요. 나는 상자들을 보며 다가갔다. 겉면에 연도가 적혀 있었다. 2005년, 2006년, 2007년.
나는 2007년 상자를 내렸다. 테이프를 뜯었다. 파일철이 나왔다. 나는 파일철을 열었다. 출산 기록, 산모 명단, 입소일지. 나는 3월부터 찾기 시작했다. 하은이가 태어난 달이었다. 한 장씩 넘겼다. 3월 5일, 3월 12일, 3월 18일, 그리고 3월 23일. 출산 기록이 있었다. 산모 이름 이민서. 나는 숨을 멈췄다.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떨렸다. 출생아 여아. 출생 시각 오전 3시 45분. 체중 3.2kg. 나는 그 기록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게 하은이었다. 민서가 낳은 아이. 내가 키운 아이. 나는 기록지를 뒤집었다.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입양 예정. 부친 측 요청. 산후조리 비용 완납. 부친 측 요청. 또 그 단어였다. 영철이었다. 나는 기록지를 접었다. 가방에 넣었다. 여자가 다가왔다. 찾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복사 필요하세요? 아니요. 사진만 찍을게요. 나는 휴대폰으로 기록지를 찍었다. 여자가 물었다. 입양하신 아이가 잘 크고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크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나는 지하를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여자와 인사를 나누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지 않았다. 대신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민서의 번호를 찾았다. 영철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다. 어젯밤 확인했던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3번 만에 받았다. 여보세요? 민서의 목소리였다. 이민서 씨죠? 네. 누구세요? 김정희예요. 박영철 아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민서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갑자기요? 네. 지금 부천에 있어요. 가까운 데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서는 한참 말이 없었다. 왜 부천에 계세요? 새봄 산후조리원 다녀왔어요. 다시 침묵. 민서의 숨소리가 들렸다. 30분 후에 부천역 앞 카페에서 봐요. 민서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컵이 흔들렸다. 30분 후 나는 부천역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때 민서가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민서는 나를 보고 다가왔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민서는 맞은편에 앉았다. 주문을 하고 나를 봤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나는 가방에서 출산 기록 사진을 꺼냈다. 휴대폰 화면을 민서에게 보여줬다. 민서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하은이를 낳은 기록이에요. 민서는 휴대폰을 밀어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왜 숨겼어요? 왜 제 남편이랑 공모해서 저를 속인 거예요? 민서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속였다고요? 당신이 키워줬으니 됐잖아요. 됐다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 인생 18년을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됐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은이는 잘 자랐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죠. 충분하지 않아요. 민서는 커피가 나오자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나를 보며 말했다. 김정혜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하은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영철 씨한테 부탁했죠.
부탁이 아니라 계획이었잖아요. 계획이든 부탁이든 결과는 같아요. 하은이는 당신 밑에서 잘 컸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하은이 데려갈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엄마 노릇할 생각 없어요. 그럼 왜 영철이랑 보험이며 집이며 하은이 앞으로 돌리려고 해요?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녹취 들으셨나 보네요. 네, 들었어요. 그럼 아시겠네요.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 딸이 아니라 나는 주먹을 쥐었다. 18년을 키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키운 건 고맙죠. 하지만 피는 못 속여요. 민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출생증명서 원본이에요. 제가 친모라는 증거죠.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민서가 계속 말했다. 전 하은이를 데려갈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하은이 몫은 챙겨줄 거예요. 무슨 몫이요? 영철 씨 재산이요. 보험금, 집, 전부요. 그럼 저는요? 민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뭐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그 얼굴을 봤다. 미소, 냉소,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표정. 나는 일어섰다. 이민서 씨, 네. 당신은 절대 하은이 엄마 못 돼요. 그건 하은이가 정하겠죠. 나는 카페를 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숨이 막혔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민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 키워줬으니 됐잖아요. 피는 못 속여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벤치 나무에 낙서가 있었다. 누군가 적은 글씨. 사랑은 거짓말이다. 나는 그 글씨를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로 살았는데 저들은 계획으로 살았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나는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제 나는 모든 걸 알았다. 민서가 하은이를 낳았다는 것. 영철과 민서가 공모했다는 것. 하은이 앞으로 모든 재산을 넘기려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것.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열었다. 적었다. 해야 할 일. 1. 영철 통장 거래 내역 전체 확인. 2. 민서에게 송금된 돈 추적. 3. 진명의 현황 확인. 4. 증거 모으기. 나는 메모를 저장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는 감정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기록으로 이겨야 한다고. 나는 하은을 지키면서 저 두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열쇠는 돈의 흐름이었다. 영철이 민서에게 보낸 돈, 보험 수익자 변경, 진명의 이전 시도, 모든 걸 추적해야 했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었다. 나는 그림자를 밟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영철의 통장 사본을 요청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본인 아니시면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영철이 예전에 써준 위임장이었다. 병원 일 때문에 받아뒀던 것이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대기 의자에 앉았다. 은행 안은 붐볐다. 번호표를 든 사람들, 창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노인, ATM 앞에 줄 선 사람들. 나는 그 소음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10분 후 직원이 나를 불렀다. 거래 내역서 나왔어요. 나는 서류를 받았다. 두꺼웠다. 3년치 내역이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한 장씩 넘겼다. 급여 입금, 공과금, 식비, 교통비. 평범한 거래들이었다. 그런데 매달 15일, 50만 원씩 이체. 수취인 이름은 없고 계좌번호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계좌번호를 메모했다. 작년부터 시작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총 700만 원이었다. 나는 더 과거를 봤다. 재작년에도 있었다. 매달 30만 원씩, 그 전해에도 매달 20만 원씩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계산했다. 최근 3년간 약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나는 서류를 덮고 휴대폰을 꺼냈다. 영철에게서 가져온 휴대폰을 켰다. 녹취 파일 속 민서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책임. 이 돈이 그 책임이었을까?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 조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예금주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은행에 가야 했다. 나는 카페를 나와 은행으로 돌아갔다. 같은 직원에게 다가갔다. 계좌번호로 예금주 이름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 계좌가 아니면 안 되는데요. 제 남편이 이 계좌로 돈을 보냈거든요. 사기 의심이 있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전에 확인만 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안 돼요. 나는 물러섰다. 은행을 나왔다. 거리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생각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 영철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고 물었다. 어디 갔다 와? 은행. 은행은 왜? 나는 가방에서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탁자 위에 펼쳤다. 이거 보세요. 영철은 서류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이걸 왜 뽑았어? 매달 50만 원씩 어디로 보내요?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한테 보낸 거 맞죠? 영철은 서류를 밀어냈다. 그래. 맞아. 왜요? 생활비야. 민서 생활비. 왜 당신이 민서 생활비를 대요? 하은이 엄마니까. 나는 웃음이 났다. 하은이 엄마. 1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대요? 내 책임이야. 책임은 무슨. 그 돈이면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영철은 일어났다. 당신은 모를 거야. 민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영철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봤다. 2천만 원. 우리 노후 자금이 그렇게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안방 문을 열었다. 영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어나세요. 왜? 이야기 안 끝났어요. 할 말 없어.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영철이 일어나 앉았다. 뭐 하는 거야? 서류 찾는 거예요. 무슨 서류? 유언장이요. 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서랍을 뒤졌다. 맨 밑에 봉투가 있었다. 꺼내서 열었다. 종이 몇 장이 나왔다. 첫 장은 유언장 초안이었다. 본인 박영철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인천 소재 아파트는 박하은에게 증여한다. 2. 보험금은 박하은에게 전액 지급한다. 3. 기타 재산은 박하은과 김정희가 2분의 1씩 상속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떨렸다. 아파트. 우리가 30년 동안 함께 산 집. 그걸 하은이한테만 준다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영철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 정식 유언장은 아니야. 정식이든 아니든 왜 이런 걸 쓴 거예요? 하은이 미래를 위해서. 하은이 미래? 그럼 내 미래는요?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증여 의향서였다. 본인은 박하은에게 아파트 지분 전부를 증여할 의향이 있음. 작성일 작년 12월. 나는 서류를 영철에게 던졌다. 이걸 언제 쓴 거예요? 작년 말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반대할 것 뻔하잖아. 당연히 반대하죠. 그 집은 제 명의 2분의 1이에요. 영철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당신 몫은 남겨뒀어. 2분의 1. 2분의 1로 어떻게 살아요? 팔아야 하는데 그럼 집 없이 어떻게 늙어요? 하은이가 당신 모실 거야.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하은이가 집 물려받으면 당신이랑 같이 살 거야. 미쳤어요? 하은이한테 그런 짐을 지우려고요? 영철은 나를 봤다. 짐이 아니야. 가족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영철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주워 담았다. 이 서류 다 가져갈게요. 왜? 증거니까요. 뭘 할 건데? 변호사 만날 거예요. 영철은 나를 가로막았다. 변호사? 왜? 당신이 한 짓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정희야, 제발. 비켜요. 나는 영철을 밀치고 거실로 나왔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오후 3시. 나는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변호사는 40대 여자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입양, 불륜, 보험, 유언장, 송금.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다. 서류 가져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꺼냈다. 입양 서류, 보험증권, 거래 내역서, 유언장 초안. 변호사는 한 장씩 확인했다. 남편분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부인께서 모르고 입양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재산을 그 아이한테 넘기려 하고요. 맞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예요. 어떻게 복잡한데요? 입양은 유효해요. 법적으로 하은 씨는 부인의 딸이에요. 그럼 하은이 권리는 어떻게 돼요? 입양된 자녀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남편분이 사기나 기망으로 입양을 진행했다면 다툴 여지는 있어요. 다툼이요? 네. 입양 취소는 어렵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부인께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기댔다. 어떻게요? 남편분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면 돼요. 기망, 횡령, 부정한 재산 이전 시도 같은 거요.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녹취, 송금 내역, 서류가 다 증거예요. 더 모으시면 좋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증거만 확실하면 합의도 가능해요. 합의요? 네. 남편분과 상간녀 측에 증거를 공개하고 재산 분할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나는 변호사를 봤다. 그럼 하은이는요? 하은이한테도 진실을 말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다. 그건 부인께서 결정하셔야 해요. 법적으론 공개 의무 없어요. 나는 의자에 기댔다. 하은이, 내 딸, 진실을 알면 무너질 아이. 변호사가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일은 아니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남편이 언제 또 뭘 할지 몰라요. 그럼 일단 증거부터 더 확보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상담료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나왔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고. 기록으로 이겨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증거를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은이를 지키는 것. 세 가지를 다 해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업데이트했다. 추가 증거 1. 민서 계좌 정보 확인 2. 영철 마이너스 민서 통화 녹취 추가 확보 3.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기 4. 증여시도 흔적 찾기. 나는 메모를 저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 보인다. 하지만 끝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가장 아픈 선택이 남아 있었다. 하은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그 질문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일주일 후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녹취 파일, 송금 내역, 출산 기록, 유언장 초안, 사진. 모두 파일철에 정리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언제든 공개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하은이에게 말하는 것. 그날 저녁 나는 하은이 방문을 두드렸다. 하은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하은이는 책상에서 일어나 나를 봤다. 무슨 일이야? 거실로 나와. 하은이는 따라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엄마,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하은아, 내가 태어난 이야기를 엄마가 끝까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하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말이야? 내 친엄마에 대해서. 하은이의 얼굴이 굳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해? 알아야 할 때가 됐어. 나는 알고 싶지 않아. 하은이는 일어서려 했다. 나는 하은이 손을 잡았다. 앉아. 엄마가 책임지고 말할게. 하은이는 천천히 다시 앉았다. 나는 파일철을 꺼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내가 태어난 기록이야. 그리고 아빠랑 내 친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들. 나는 파일철을 열었다. 출산 기록을 보여줬다. 내 친엄마 이름은 이민서야. 2007년 3월에 너를 낳았어. 하은이는 기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나 버린 사람이잖아. 버린 게 아니야. 아빠가 데려온 거야. 무슨 말이야? 나는 사진을 꺼냈다. 영철과 민서가 함께 찍은 사진. 아빠랑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리고 너는 아빠와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하은이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하은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너는 내 딸이야. 18년 동안 엄마가 키운 딸. 하지만 피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왜 이제 말해? 왜 그냥 숨기지 않았어? 숨길 수 없었어. 아빠가 너한테 모든 재산을 넘기려고 했거든. 재산? 나는 유언장 초안을 보여줬다. 하은이는 읽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원하지 않았어. 이런 거 엄마도 알아. 그래서 정리하려는 거야. 어떻게? 내일 아빠랑 민서를 여기로 부를 거야. 그리고 모든 걸 공개할 거야. 하은이는 나를 봤다. 나도 있어야 해? 응. 내가 들어야 해. 진실을. 하은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하은이를 안았다. 하은이는 내 품에서 울었다.
작고 떨리는 몸. 나는 그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지킬게. 끝까지. 다음 날 오후 나는 영철과 민서를 집으로 불렀다. 영철은 거실에 먼저 와 있었다. 수진이도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민서가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민서는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다. 영철을 보고 수진을 보고 소파에 앉은 하은을 봤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앉으세요. 민서는 의자에 앉았다. 나는 탁자 위에 파일철을 올려놓았다. 오늘 다 정리하려고요. 영철이 말했다. 정희야, 그만하자. 안 돼요. 더는 못 참아요. 나는 파일철을 열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출산 기록. 이민서 씨, 2007년 3월 23일 세봄 산후조리원에서 여아를 출산했죠?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기록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사진을 꺼냈다. 민서가 아기를 안은 사진. 이 아기가 하은이에요. 수진이가 숨을 들이쉬었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영철과 민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 애는 내가 데려온 거야. 들키면 끝이야.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영철은 눈을 감았다. 녹취가 끝나고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18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하은이를 이용했고요. 영철이 말했다. 이용이 아니야. 하은이를 지킨 거야. 지켰다고요? 당신 불륜을 덮으려고 이용한 거잖아요. 민서가 나섰다. 저는 하은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계획이었잖아요. 나는 송금 내역을 펼쳤다. 3년간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철이 말했다. 내 책임이야. 책임은 무슨. 저희 노후 자금이었어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영철은 고개를 숙였다. 민서가 말했다. 김정혜 씨, 저도 피해자예요. 영철 씨가 약속했던 거 안 지켰어요. 영철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진명에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왜 안 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시간은 무슨. 당신이 겁먹은 거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책임을 떠넘겼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구나. 두 사람 모두 취했다. 하은이가 일어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누구야? 민서가 하은을 봤다. 나야. 내가 너를 낳았어.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낳았다고 엄마예요?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이.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하은이는 나를 봤다. 엄마는 나 키운 사람이야. 나는 하은이에게 다가갔다. 하은이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하은이를 안았다. 영철이 일어났다. 정희야, 이제 그만하자.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이었다. 이민서 씨, 그리고 박영철. 두 사람을 봤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영철이 말했다. 정희야, 당신은 저한테 위자료 내야 해요. 불륜, 사기, 재산 빼돌리기 시도. 다 증거 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저는 관계 없어요. 관계 있어요. 당신도 공모자예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대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합의서를 탁자에 놓았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안 하면 법정에서 봐요. 영철은 합의서를 봤다. 한참 읽더니 펜을 들었다. 서명했다. 민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다. 나는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둘 다. 민서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영철은 하은을 봤다. 하은아. 하은이는 고개를 돌렸다. 영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현관으로 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수진이가 울며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괜찮아. 엄마가 다 정리할게.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하은이와 수진이를 봤다. 우리 셋이서 살면 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는 나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 나는 하은이 등을 쓰다듬었다. 손끝에 체온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4명이 웃고 있는 사진. 나는 사진을 내렸다. 천천히 찢었다. 영철 부분만 떼어냈다. 그리고 나머지 3명만 남긴 사진을 다시 걸었다.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어떻게 알아? 엄마는 끝까지 엄마니까. 비는 계속 내렸다. 창밖 세상이 흐려졌다. 하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진실은 가족을 부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살린 건 결국 엄마였다. 피해자여도 엄마는 끝까지 엄마였다.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만의 시작. 빗소리가 대답처럼 들렸다. 나는 하은이와 수진이 손을 잡았다. 3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따뜻했다. 그리고 단단했다. 우리는 살아낼 것이었다. 함께